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일본의 어느 산이 나를 부른다. 시라카미 산지 후마노유 온천 주인장에게 들은 이야기다. 어느 날 저녁 후마노유 온천 근처에서 산 너물 채집 도중 발을 헛디뎌 조난했어요. 라는 구조 요청이 들어왔단다. 온천 주인도 현장으로 뛰어갔다. 이미 경찰과 구조대가 잔뜩 몰려와 서치라이트를 밝히려 준비하고 있었단다. 그 옆에는 아직 쉰이 채 되지 않은 듯한 남자가 울면서 빨리 아내를 구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었다. 그 지점은 탱구고개와 아카시 대교 중간 지점이라 가드레일 아래에는 험난한 벼랑이 펼쳐져 있었다. 남편 말에 따르면 부부가 같이 산나물을 캐러 왔었다고 한다. 문득 한눈을 판 사이 아내의 비명이 들려왔고 이미 벼랑 아래로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시라카미 산지는 아직 추웠기에 서치라이트 점등을 기다리는 사이 구조대원과 경찰관들은 모닥불에 모여 불을 쬐고 있었다. 조난자의 남편은 그 옆에서 불이나 쬐지 말고 어서 아내를 구해달라고요. 라며 원망스러운 듯 애원했다. 이윽고 서치라이트 점등 준비가 끝나고 강한 빛이 골짜기 아래로 비쳤다. 조금씩 둥근 빛을 좌우로 움직이며 시체 수색이 시작되었다. 이윽고 누군가 하고 외침과 동시에 서치라이트가 멈췄다. 이게 무슨 일이람. 이미 숨은 끊어졌겠군. 온천 주인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한다. 200m는 좋게 되어 보이는 아득한 아래 허위가 크게 솟아있는 골짜기 한가운데 여자가 떨어져 있었다. 구조대원이 확성기로 계속 소리를 쳐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숨이 끊어졌구나. 온천 주인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가 그렇게 직감했다. 하지만 발견 지점은 까딱하다간 구조대원까지 휘말려 사고를 당할 험난한 벼랑이다. 구조대원들이 골짜기 아래로 내려갈 방법을 논의하는데 갑자기 조난자의 남편이 허겁지겁 뛰어왔다. 빨리 도와주세요. 아내가 부르잖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닙니다. 구조대원은 필사적으로 남편을 달랬지만 들은 채만 채었다. 빨리 도와달라는 말과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이 계속 오갈쯤이었다. 남자는 신음하듯 내뱉었다. 왜 너희들한테는 들리지 않는 거지? 아내가 부르고 있잖아. 안 들리는 거야? 그리고 다음 순간 남자는 엄청난 속도로 달려나가 그대로 가드레일 너머로 뛰어내렸다. 누군가 외친 비명에 구조대원들은 모두 얼어붙었다. 남자의 몸이 바위에 부딪히며 으깨지는 기분 나쁜 소리가 골짜기에 울려 퍼진다. 황급히 구조대원들이 벼랑 아래를 내려다보니 서치라이트 불빛 아래 아까 그 남자가 떨어져 있었다. 기묘하게도 남자의 시체는 아래 바로 옆에 떨어져 있었다. 마치 구하러 왔어라고 말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이게 무슨 일이람 온천 주인이 그렇게 중얼거렸을 때였다. 차 한 대가 현장으로 다가오더니 30대가 채 안 된 것 같은 남자가 달려나왔다. 우리 부모님이 떨어지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부부의 아들이었다. 다들 할 말을 잃었다. 지금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보지 마세요. 누군가 말했다. 그런 소리 마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골짜기 밑바닥에서 부르잖아요. 다들 입을 딱 벌리고 있는 사이 아들은 가드레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 순간 경찰관 한 명이 허리를 붙잡고 늘어졌다. 이 사람 말리라고. 안 그러면 이 사람까지 끌려갈 거야. 그 경찰관의 말에 다들 정신이 들었는지 다른 경찰관들도 뛰어가 아들을 뜯어말렸다. 뭐하는 짓이야. 내 놈들한테는 우리 부모님이 울부짖는 게 안 들리냐.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아. 아들은 반쯤 미쳐 날뛰었지만 누구의 귀에도 그런 소리는 들리질 않았다. 결국 하도 심하게 날뛴 탓에 아들은 경찰관들에게 연행되어 경찰차 뒷좌석에 갇혔다. 산악사고 구조 현장 같지 않은 기괴한 광경이었다. 아들은 계속 아버지 어머니가 부르고 있어 라며 신음을 냈고 틈만 나면 경찰차에서 뛰쳐나오려 해 다들 애를 무진 먹었다. 하지만 몇 시간 지나 부부의 시체가 골짜기 밑바닥에서 인양되었다. 그 순간 아들은 마치 악령이 몸에서 나간 것 마냥 얌전해졌다고 한다. 아들은 부모님의 시체 앞에서 통곡했지만 아까 전과는 너무나 다른 아들의 태도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들 모골이 송연했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죽으려던 찰나 부부끼리 작은 방범회사를 설립하고 8년 정도 지났다. 지방은행에서 빌렸던 큰 빚도 거의 갚고
순조로이 이익이 들어갈 무렵 덜컥 아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나는 그 이후로 일에서 손을 뗐다. 스스로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비즈니스 약속도 무시하고 하루 종일 불단 앞에만 앉아 있었다. 페인 그 자체였지. 당연히 사업은 망조에 접어들었고 빚은 쌓여만 가는 데다 사무실도 방치된 채 한 달이 흘렀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 이미 빚도 산더미인데다 그간 쌓은 모든 게 무너진 후였다. 나는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길게 자란 머리 그대로 가장 굵은 로프를 사온다. 집에 돌아와 천장판에 붙고 의자 위에 섰다. 목에 로프를 감았지만 생각보다 그리 떨리지는 않았다. 의자를 차면 이제 죽는구나 하는 생각뿐. 주마등이라던가 자살하려는 각오라던가 그런 건 죄다 헛소문이구나 하고 멍하니 생각하고 있었다. 슬슬 죽으려고 다시 발밑 의자로 시선을 옮기는데 문득 앞에 뭐가 보였다. 그것은 3등신 정도 되어 보였다. 기름기가 많은 머리카락을 길게 들어뜨렸는데 그 사이로 보이는 눈은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입은 기분 나쁘게 실룩실룩 웃고 있다. 내가 서 있는 의자를 보며 빨리 넘어지라는 의사를 보내는 게 확실히 느껴졌다. 무심코 입을 떡 벌리고 바라보고 있자 그놈도 내 시선을 눈치챘는지 시선이 마주쳤다. 놈도 꽤 놀랐는지 입을 떡 벌렸지만 곧 실룩실룩 웃기 시작했다. 내가 죽으면 아이는 데려가도 되지? 아저씨 목소리로 말했다.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지만 안 죽어 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내가 무슨 바보짓 하려는 건가 정신이 퍼뜩 들었다. 나한테는 아직 5살 난 딸이 있고 아내가 죽고 나서는 사돈 어르신께 맡겨두었는데 그 사실 자체는 한 달 동안 완전히 잊고 있다. 그 순간에서야 떠올린 것이었다. 나는 곧바로 로프를 풀고 의자에서 내려왔다. 놈은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다는 분위기가 느껴졌다. 나는 그대로 사돈 댁을 찾아가 무릎 꿇고 사죄했다. 그리고 딸을 꼭 껴안고 엉엉 울었다. 딸도 장인 장모님도 울면서 용서해 주셨다. 지금은 빚을 갚으며 딸을 키우고 있다. 세일즈맨으로서 필사적으로 살아가는 중이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나는 아직 모른다. 저런 이상한 놈은 분명히 있고 나도 딸도 그놈이 노리고 있다는 것만 알 뿐. 세 번째 이야기, 코풀이상. 중학교 3학년 무렵 반 아이들이 여름 모여 여름이니까 코풀이상이나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다들 동아리에서도 은퇴할 무렵이었기에 나도 포함해 꽤 많이 모였다. 방과 후 교실에서 시끌벅적 모여 코풀이상을 시작했다. 역시 누군가 손가락에 힘을 줬다. 야, 힘넣지 마. 라고 한 소리 할 작정이었는데 참가하고 있던 여자애 중 한 명이 몹시 화를 내기 시작했다. 평상시에는 잘 웃는 보통 여자애였는데 누군가 손가락에 힘을 준 순간 이상한 짓 하면 저주받아 라며 험악한 얼굴로 소리치는 것이었다. 주위 녀석들도 저런 애였구나 싶었는지 곧 분위기도 식었다. 다들 더 하고 싶질 않아 해서 그날은 다들 그냥 돌아갔다. 다음날 코풀이상을 했던 책상 위에 사람이가 놓여 있었다. 앞니부터 어금니까지 위턱에서 아래턱까지 나란히 줄지어 차례대로 놓여 있었다. 그날 두 번째로 일찍 왔던 내가 직접 봤다. 가장 먼저 왔던 여자애는 대경실색해 넘어져 있었다. 잇몸까지 붙어 있어서 꽤 끔찍한 꼴이었으니 그럴만도 하지. 학교 안에서는 엄청난 소란이 일었고 범인을 찾으려 온갖 수단이 동원됐지만 범인은커녕 학생 중 이 하나 빠진 사람 없었다고 한다. 마치 이를 펜치로 잡아보아 그대로 살점이 붙어있는 것 같은 모습은 지금도 생생하다. 네 번째 이야기, 실루엣.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이야기다. 공부하기 싫었던 우리들은 이번에 이사를 간 친구 집으로 집들이 겸 놀러가기로 계획을 세웠다. 부모님이 할머니와 같이 친척집에 다녀온다는 것이었다. 노는 토요일에 우리는 그 집에 놀러갔다. 집은 주택이었다. 오래된 집인데 관리가 잘 된 느낌이었다. 1층이 집이고 2층은 창고로 쓰고 있는데 2층으로 가는 길은 1층 화장실 창문 옆에 있고 철제 계단으로 되어 있다. 이건 역시 허접하지만 깔끔하게 닫혀 있었다. 올라가기도 싫고 올라가더라도 매우 위험할 것 같은 그런 계단이었다. 술을 몰래 사들고 밤새 게임이며 영화며 별의별 것들을 다 하면서 시간 가는지 모르고 놀았다. 새벽 3시가 되자
다들 한두 명씩 자연스레 자빠져 자면서 우리들은 전부 잠들었다. 새벽부터 내린 빗소리에 기분 좋게 잠들려는데 맥주와 음료수를 생각 없이 먹어서 그런지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졌다. 버티고 버텼지만 결국엔 생리현상해졌다. 일어나서 한번 시원하게 다녀오고 꿀같은 잠을 청하리라. 친구의 집은 거실과 큰 방, 작은 방, 옥방으로 되어져 있다. 큰 방에 다들 자고 있었고 거실 너머에 화장실이 있다. 이상했다. 움직이기 싫었다. 저기 거실 너머에 있는 화장실. 너무나도 가고 싶은데 움직이기 싫었다. 이상한 감각이었다. 본능적인 거부감 같은 이상하게 싫은 느낌이었다. 나는 옆에 친구를 때려서 깨웠다. 다들 술을 먹어서 그런지 시차마냥 잠들어 있다. 한참을 치니 아 씨발 왜? 깨우고 나니 화장실 같이 가자는 이야기를 꺼내기엔 너무 쪽팔리다는 걸 깨달았다. 걍 자 새끼야. 그래 뭔 일이 있겠냐. 얼마나 먼 길 간다고 이런 쇼를 한 건지. 쪽팔림에 바로 일어나 화장실에 들어갔다. 옛날 화장실처럼 플라멘트로 되어져 있는 화장실은 음산하기 그지 없으나 밝았다. 화장실마다 창문이 있지만 여기 창문은 그냥 방문에 있는 것 마냥 컸다. 밖에 빗소리를 들으며 시원하게 물줄기를 이어가고 있을 때 철제 계단에서 소리가 들렸다. 물론 빗소리겠지만 그 가벼운 튕김보다는 마치 사람이 걸어 내려오는 듯한 육중한 소리. 설마 하면서 넘겼다. 짜증나는 게 남자는 물줄기를 끊는 게 정말 힘들다. 그리고 술 먹고 새벽에 가면 미칠 정도로 정말 많이 나온다. 그리고 내 의심할 겨를도 없이 또 발소리가 울렸다. 쿵. 사람이다. 사람. 이 새벽에 사람이 2층 창고에서 나와서 내려오고 있다. 누가? 애들은 여기서 다 자고 있는데. 친구의 부모님인가? 하지만 친구 부모님은 친척 집에 갔다. 오더라도 현관문으로 오지 이 새벽에 2층 창고. 비도 오는데 위험하게 갈 리가 없지 않은가? 그리고 저 소리는 신발 소리가 아니다. 고무나 인조 가죽 밑창 소리가 아니야. 맨 발소리다. 살가죽이 철제에 닿는 소리. 이 시간에 이해가 안 될 무렵 창문을 봤다. 절개 계단이 보이고 사람발 실루엣이 있다. 마치 사람이 내려오는 듯한 광경. 나는 보리를 다 맞췄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숨 쉬는 것도 까먹고 조용히 있었다. 그것이 지나가길 간절히 바랬다. 착각이었음 좋겠다. 이것이 꿈이라면 소원을 얻겠다. 하지만 공포는 사실적으로 다가왔다. 식은 땀이 계속 나고 나의 심장 소리만 가득히 울렸다. 밖에 실루엣이 점점 내려오다가 발길을 바꿔서 올라가기 시작했다. 한 5분 정도 천천히 올라가는 것을 보고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 순간 거꾸로 두 다리 사이에 얼굴을 내놓듯이 목을 숙였다. 마치 확인을 하려는 듯. 허리를 숙여 창문을 확인하려는 긴 머리, 여자의 모습. 기괴하고 무섭고 소름이 돋았다. 다시 미칠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가만히 있으니 실루엣은 조용히 올라갔다. 그 자리에서 몇 시간을 있었는지 모르겠다. 나는 돌아와서 친구를 깨웠고 2층에 누가 있냐고 물었다만 2층엔 아무도 없는데. 나중에 들은 이야기다만 그 집에선 살인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여자 2명 여자아이와 그 어머니가 있었는데 강도가 들어와서 둘 다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 자세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뉴스를 검색해도 안 나올 정도로 옛날 일이라고 한다. 친구도 사실 이사 온 날부터 계속 섬뜩하고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우릴 불렀다고 한다. 그 여자는 도대체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일까? 아직도 비 오는 날 창밖을 보면 나는 무서워서 화장실을 못 가겠다. 5번째 이야기. 폴더폰 괴담. 옛날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했었다. 폴더폰이 고장나서 한 부부가 사내 아이를 데리고 가게에 찾아왔다. 접수는 내가 했고 찍는 사진마다 이상하게 변한다며 부부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정작 일선에서 수리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은 그리 드물지도 않다. 휴대폰도 기계니까 어디 하나 고장나는 건 흔한 일이고 신명사진이라며 깍깍 떠들어대는 고객도 있지만 대개는 그냥 단순히 데이터나 카메라에 고장이 생긴 것뿐이다. 이번에도 아마 그럴 거라 생각해 일단 사진을 보기로 했다. 사내 아이의 얼굴과 목 근처에 빛이 들어온 느낌의 사진이 찍혀 있었다. 수백 장은 더 될 사내 아이 사진이 전부 다 그랬다. 하지만 일단 우연일 거라 여기고 손님에게는 수리를 제안했다. 확인을 겸해
우선 그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보기로 했다. 가게 안이나 다른 직원들 사진을 찍어봐도 평범하게 나올 뿐이었다. 이상하다 싶어 이번에는 바로 그 사내 아이를 찍어봤다. 찍고 나서 그 사진을 응시하고 있자니 방금 찍은 사진에서 사내 아이 얼굴 부분만 점점 무너져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되었다. 눈앞에서 일어난 걸 보고 손님은 물론이고 나조차 얼굴이 새파래졌다. 6번째 이야기. 나에게 악취가 난다. 이상하게도 얼마 전부터 내 몸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 정확히는 내가 혜림 씨를 좋아한 이후부터라고 생각한다. 평소 결벽증이 있는 나라곤 하지만 근래 들어서만큼이나 냄새에 민감한 적은 없었다. 내가 말을 하거나 입으로 숨을 쉬기라도 하면 그 냄새가 다시 내 코로 연거푸 기어들어 오는 것만 같다. 무언가 음식물을 섭취한다면 3분 이내에 이를 꼭 닦는 나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아니 있어서는 안 될 괴로운 일이다. 언젠가는 내 땀 냄새가 역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요즘처럼 습하거나 더운 날씨엔 하루에 5번의 샤워도 마다치 않는다. 조금이라도 땀이 난 내 몸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다. 향기 가득한 샴푸와 바디 클렌저로 내 몸 구석구석 박박 닦아내지 않으면 도저히 그 냄새가 지워지질 않는다. 반면 그때 혜림 씨가 내게 줬던 캔 커피는 향이 참 좋았다. 머릿기름이 머리카락을 타고 피부에 닿거나 혹은 내 코 모공 주변에서 스멀스멀 기름기가 올라오면 인간의 비린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하지 못할 괴상한 냄새가 날 짜증이 나게 만든다. 그럴 때면 또 다시 집착적으로 몸을 다시 닦는다. 시체가 썩는다면 이 역같고 역겨운 냄새가 일종의 하모니로 발효되는 일일까? 행여나 내가 죽는다면 난 반드시 화장할 생각이다. 이 더럽고 역한 냄새를 다른 사람이 맡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저번 주에는 수도 검침원이 우리 집에 수도새가 과도하게 많이 나왔다며 점검을 하러 들린 일이 있었다. 혹시 우리 집에서 악취가 나진 않아요? 네. 악취요. 글쎄요. 좀 심한 비염이 있어서 그런가? 전 잘 모르겠는데요. 아, 이상한 냄새가 자꾸 나서 저도 모르게 물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약간 결벽증이 있거든요. 혼자 사시는 분이 쓸 물의 양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물을 따로 사용하는 전자제품이나 그런 것 없죠? 예, 그런 건 없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별다른 이상한 부분은 보이지 않네요. 집을 대충 한 바퀴 둘러보고는 딱히 배관 파이프나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자 나에게 물을 아껴 쓰라고 했다. 수도새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물을 많이 쓰기 때문인데 정말 멍청한 사람 같다. 가끔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혜림 씨의 머리에서 나는 샴푸 냄새는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향기로웠다. 이젠 내 옷이나 속옷에서 나는 냄새조차 역할 때가 있다. 하루에 5번을 샤워하는 내가 샤워 때마다 속옷을 그렇게 갈아입는데도 냄새가 은근히 남아있는 이유를 모르겠다. 몸을 깨끗이 닦았으면 당연히 그 몸에 닿는 의류도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하는 일인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가스 검침원이 우리 집에 들렀는데 가스가 새는 것인지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주방을 한참이나 서성거렸다. 그럼 그렇지. 분명히 나만 느끼는 악취가 아니었다. 악취의 원인을 찾지 못한 데다가 가스비도 딱히 많이 나오질 않자 가스 검침원은 갸우뚱하며 그냥 돌아갔다. 가끔은 혜림 씨가 며칠이나 입고 있는 옷에서 나는 채취조차 향기로울 때가 있다. 악취가 도저히 사라지지 않자 내 방에 있던 향수병을 깨뜨려 바닥에 흩뿌렸다. 코가 맹맹할 정도로 강한 냄새에 드디어 악취로부터의 해방이라 생각하며 해방감에 젖어 있었지만 채 10분도 되지 않아 악취는 향수의 향기와 뒤섞여 향기롭고 역겨운 더욱 기괴한 냄새로 변질하였다. 그로부터 나흘이 지나자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우리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바로 옆집의 신고 전화였다. 그래서 난 그 악취가 우리 집이 아닌 이웃집 당신 네에게서 나는 냄새인 것 같다고 되려 화를 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집에선 악취가 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혜림 씨가 겨울철 자주 입는 카키색 외투의 겨드랑이 부분에 코를 파묻고 온종일 킁킁대고 싶다. 한 달이 지나자 이제 옆집이 아닌 윗집과 아랫집에서까지 신고가 들어왔다며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오늘 중으로 우리 집에 강제로 방문할 것이며 방문을 거부할 경우 경찰을 대동할 것이라는 최후 통첩의 반협박성 전화였다. 나 역시 피해자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전화가 기가 차고 불쾌했다. 하필이면 왜 나를 의심하는 것인가?
난 이렇게나 깨끗한데. 현관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밖에서 여러 사람이 웅성대고 어우성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난 문을 더욱더 굳게 걸어 잠갔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겠다는 경고와 함께 무언가를 부수는 둔탁한 파열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난 아무리 생각해도 악취의 원인을 도저히 모르겠다. 내 방 침대 밑에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향기로운 혜림 씨가 예쁜 모습 그대로 얌전히 누워있을 뿐인데 말이다.